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도대체 저 계속 광주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광저우에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정말 찾기 어려워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준을 많이 낮춰야만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광저우 쪽 월급이 고향 회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통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고 조금 괜찮은 곳은 5천에서 6천 위안 정도예요. 7에서 8천 위안 이상 주는 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요. 제가 고향을 떠나 광저우에 온 이유는 여기엔 기회도 많고 뭔가 발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장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고향으로 다시 간다면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여도 집세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저우에서는 똑같이 3, 4천 받으면 정말 사는 게 너무 빠듯해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혹시 돈 없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먹고 그냥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진짜예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냥 국수 한 그릇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총각.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예전엔 제 친구들 모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많은 네티즌들도 말만 그렇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저기 제 옆집에 사는 분이 계신데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그분 여기서 산지 벌써 3년이나 됐대요. 3년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중이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습기가 좀 심하네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공의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중국 본토 청년 실업률은 18.9%에 달했습니다. 즉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중공이 통계 방식을 변경한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곧 19%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외부에서는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상하이의 부동산 중개업계는 마치 대탈출이라 불릴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대형 중개업체는 과거에는 업계 경쟁자를 모두 제치고 역전 성공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이번에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매장을 급히 철수하고 직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양 아파트 단지 내 한 지역에서만 무려 3개 지점을 잇따라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 퍼진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에서만 약 8,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감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안의 외식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허거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총 70만 위안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당시만 해도 이 쇼핑몰 아니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매장을 보러 왔을 때는 유동 인구도 꽤 많았고 오픈 전에 직접 시장 조사를 했을 때도 주변 유동 인구가 7에서 8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아예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들 집에서만 식사하고 외식도 쇼핑도 전혀 하지 않는 건지 이렇게 큰 쇼핑몰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곳 가게들은 모두 정상 영업 중이었어요. 지금은 권리금을 낮춰서라도 넘기려 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붙어있고 가게 이름도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2층에 있던 음식점들도 모두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몇몇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분은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분인데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로 정신 상태도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장에게 해고된 뒤로는 며칠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 나이는 47, 48쯤 되셨고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 붙어있는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991년생이에요. 올해 35이고요. 지금 빚이 220만 위안이 넘어요. 고향은 하남성 신양이에요. 제 이름은 몽목이에요. 저는 벌써 20일 넘게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몸에는 10위안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 9월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9월 장사가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요? 매일 수백 위안밖에 팔지 못했고 하루 매출이 1000위안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똑같이 몇백 위안 수준입니다. 딱 하루 2000위안을 넘게 팔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2000위안 넘게 팔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400위안, 500위안, 많아야 600위안 정도입니다. 어떤 날은 258위안밖에 못 판 적도 있었고요. 어제는 700위안 정도 팔았는데 요즘 같아선 그 정도만 돼도 잘 된 날에 속합니다. 그나마 그런 날은 단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소매 장사만 몇 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해는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9월은 하루 매출이 매번 몇백 위안 수준이라 솔직히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요즘 광서성 남영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광둥 지역조차도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난닝의 현재 현실은 말로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처의 만달 금가 같은 번화가에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가게 양도, 임대, 재임대,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던 칠성로와 건설로 일대는 지금은 빈 점포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도심 한복판인 조양 일대조차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인수자가 없고 소규모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감봉과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1년생 35살인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업 상태로 1년 2개월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고 매일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를 보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들 눈에 그저 실패한 사람, 아무 존재감도 없는 광대처럼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제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37세인 저는 실직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때까지 푹 자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설날보다도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이 셋에 5인 가족. 눈만 뜨면 돈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상해에서는 실직하게 되면 연휴조차도 참 힘든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올해 40살, 그리고 4살 된 아이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어제 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긴 연휴에는 어디 놀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집 근처 공원 갈까? 아빠가 킥보드 태워줄게. 그러자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밥은 어디서 먹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별로 깨끗하지 않단다. 예전엔 연휴만 되면 여행 계획부터 모든 준비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직 이후엔 강소성, 절강성, 상해 근교 여행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직은 단지 매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늘 활동적이던 저 같은 사수자리 사람도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입니다. 오늘 상해에서 일하던 한 직장 후배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실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도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하더군요. 많이 힘들어해서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자기 말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고 밤에는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볶음면이라도 팔아보자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별을 고하게 된 걸까요? 이게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사랑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상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직하는 도시에서는 관계마저도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의 한 자영업자 대룡 씨는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00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부채가 불어나 지금은 억지로 버티고 있다며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기록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80만 위안 이상의 빚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룡 씨의 한 친구는 체리 수입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2개의 컨테이너에 실린 체리가 바다 위에서 전량 부패해버려 무려 4,200만 위안의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2,400만 위안의 빚이 남아있으며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은 이 생애에는 다 갚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룡 씨는 요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급히 달려가 보니 창문턱에 올라가 있었어요. 결국 몇 명이 붙잡아 겨우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아파트 아래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바닥에는 안전매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승마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800만 위안을 잃고 마지막엔 종마 몇 마리를 팔아 200만 위안의 빚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룡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상해에는 관광 가이드, 단체 식당 운영자, 관광버스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배를 하거나 순풍 물류창고에서 하루 12시간, 1년에 230일씩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해고된 사람들은 노동국 중재를 받기 위해 10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충격은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대도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90% 이상은 대출로 집과 차를 샀기 때문에 한번 실직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150만 위안을 투자했어요. 진짜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된 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어부와 개구리 허거집을 차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좀 보태달라고 전화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다 제가 혼자 버티고 있어요. 분명 두 사람이 같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조주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올해 35살 된 프로그래머입니다. 7월까지만 해도 월급이 10,000 위안이 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실직 초반 며칠은 정말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봤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월급 3,000 위안짜리 파트타임 일을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택대출만 매달 3,100 위안입니다. 제 월급 3,000 위안으로는 그 이자조차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퇴근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아래층 이웃이 이사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물어봤어요. 그 집 2019년에 250만 위안에 샀대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총 300만 위안 넘게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대출 이자만 80만 위안 넘게 갚았대요. 그럼 지금 시세는 얼마쯤일까요? 겨우 160만 위안대예요. 팔지 않으면 앞으로도 25년을 은행을 위해 계속 일하는 꼴이고 팔아도 남은 대출금을 다 갚을 수가 없대요. 5년 동안 일한 게 전부 허사일 뿐만 아니라 수십만 위안을 손해까지 본 셈이죠. 오늘 저는 이 월세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데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점심엔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었고 저녁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나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처음엔 회사에 보상이라도 요구해볼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런 감정을 안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한참 동안 길가에 멈춰 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왔는데 아직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오빠가 돌아오면 같이 들어가려고요.
혹시 알아요? 상해에서 1년 넘게 실직 상태로 지낸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16개월 동안 492번이나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면접 제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긴 경력 공백기는 마치 죄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퇴사했을 때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곧 그 자유는 또 다른 고통이 되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시 구직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했어요. 점점 저는 아침이 밝을 때쯤 잠이 들고 오후에 일어나 채용 앱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읽고 답 없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결국 제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오는 전화가 무서워졌어요. 친구의 안부 인사조차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 자신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모두 벽에 부딪히기만 했어요. 월세방에 혼자 남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밤이 깊을수록 불안과 막막함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잠시라도 이 도시의 소음과 압박에서 벗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 좀 돌리자. 그렇게요. 어젯밤에도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도시로 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매달 받는 월급도 집세, 식비,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커녕 겨우 버티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삶이 끝없는 반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날은 손님 한 테이블이 계산을 마친 뒤 저희가 아직 테이블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성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앉자마자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그 테이블 손님이 다시 돌아온 줄로 알았을 거예요. 저희 가게 이모님이 테이블을 치우려고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분이 원래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모님도 그 상황을 보고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그분이 식사하던 손님이 아니란 걸 깨달았고 그분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겉모습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이셨기에 더더욱 무슨 큰 사연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따로 계란볶음밥 하나 해드릴게요. 남은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마 정중하게 사양하신 거겠죠.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옆 테이블에 남겨진 콜라를 덜어 마시는 걸 보고 제가 콜라 한 병을 새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때 마침 가게가 좀 바빠서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은 이미 조용히 떠나고 없었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